한 나라의 총리를 해임하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총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총리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총리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일리예요. 영국 런던의 한 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죠. 오늘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강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주제는 태국의 경제 위기였죠. 교수님은 강단에 서시자마자 심각한 표정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어요. 이 문제의 시작은 한국에서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증가와 관련 범죄의 급증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모두 집중하여 교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교수님은 칠판에 불법 체류, 마약 범죄, 입국 심사 강화라는 키워드를 적으셨어요. 그러고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셨죠.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율이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했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태국인에 의한 마약 범죄는 매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인 관광객들은 이제 한국 입국 시 상세한 여행 계획서와 충분한 체류 자금 증명을 제출해야 해요. 또한 과거에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입국이 원천 봉쇄되었죠.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런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지 궁금했어요. 이러한 조치로 인해 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이 정책을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죠. 이는 곧 한국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어요. 불매운동은 태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죠.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해시태그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화제의 주제가 되었고 한 달 만에 100만 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대형 마트에서는 한국 제품 판매량이 50% 이상 감소했죠. 이 말을 들으니 심각성이 실감났어요. 한 해시태그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놀라웠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 대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2024년 1분기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죠. 대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로 향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의 GDP에서 관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데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관광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파타야, 푸켓 같은 휴양지의 타격이 컸죠. 일부 지역에서는 호텔 예약률이 50%대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단순한 정책 변경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갈등은 경제를 넘어 문화적인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어요. 태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도 급격히 하락했죠.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은 한류 콘텐츠를 즐기는 것을 애국심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어떻게 자국에 영향을 주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이 갈등이 태국 경제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칠판에 관광산업 타격, 경제 손실, 중국인 관광객 증가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의 관광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태국의 많은 관광지와 상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2024년 상반기 태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이는 태국 관광청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태국 관광청의 추산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손실은 약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는 직접적인 손실일 뿐이에요. 관광업과 연관된 다른 산업들, 예를 들어 호텔업, 요식업, 운송업 등의 간접적인 손실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같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지역의 타격이 컸습니다. 이 지역들의 호텔 예약률은 평균 50% 정도 하락했고 일부 소규모 호텔들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또한 한국인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았던 음식점, 마사지샵, 기념품 가게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태국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죠. 또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한 대출 지원, 세금 감면 등의 정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문제죠.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은 태국 상인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비매너적인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례한 행동이 태국 현지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큰 소리로 떠드는 행동,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줄서기 무시 등의 행동이 현지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어요. 둘째, 바가지 요금을 당연시하는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가격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셋째,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중국계 여행사와 상점을 이용하면서 현지 소상공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길거리에 똥을 싸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아침마다 사람 똥을 치우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품격 있는 관광객 유치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는 단순히 관광객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소비력과 매너를 갖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죠. 또한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자국민 관광객들의 매너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신 후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자, 이제 이 갈등 상황에서 기업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한국 기업 철수, 투자 이전, 경제적 타격이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상황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철수를 진행 중입니다. 대신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투자를 옮기고 있죠. 이는 태국 경제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존재는 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볼까요?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숫자를 적으셨어요. 2023년 기준으로 태국에는 약 400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해요. 직접적인 고용 인원만 해도 약 5만 명에 달하며 간접적으로 연관된 일자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5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투자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약 3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태국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 FDI의 약 8%를 차지하는 금액이죠. 특히 전자, 자동차 부품, 철강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비중이 컸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 직접적인 실업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5만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둘째, 한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에 있던 태국 중소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들 기업의 매출 감소는 추가적인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모든 학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죠. 더 나아가 한국 기업들의 철수는 태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기술과 노하우의 손실은 태국 산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는 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국제 경제의 복잡성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한 국가의 기업들이 다른 국가의 경제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충격적이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현재 태국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 중이에요. 세금 혜택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숙련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그 예죠.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협력 업체들은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셨어요. 자, 이제 이 경제적 갈등이 어떻게 정치적 문제로 번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에 정치적 파장, 국민 불만, 총리 해임 요구라는 키워드를 적으시더니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이제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태국 국민들이 정부의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특히 관광업과 제조업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태국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다양해요. 우선 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입국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만이 현 정부 지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현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호기심에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패통탄 친나왓 총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태국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그녀의 젊은 나이와 새로운 비전이 많은 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많은 태국인들이 그녀의 정치 경험 부족을 지적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한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그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교적 수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 60%에서 현재 30% 수준으로 급락했어요. 특히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패통탄 총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패통탄 총리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최근 그녀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시도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키워드를 더 적으셨어요. 정치적 불안정, 조기 총선 가능성, 국제 신인도 하락.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태국의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태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또 다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최악의 경우 조기 총선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또한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갑자기 강의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위파라는 이름의 태국 유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네, 위파양, 무슨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저는 이 상황을 조금 다르게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오히려 태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위파에게 쏠렸죠.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한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태국 기업들이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이는 태국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 분야에서 태국의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위파는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다른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는 듯 했죠.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또한 중국 관광객들로 인한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봐요. 우리는 이미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고 그때마다 적응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히려 이를 계기로 태국의 관광 산업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실 안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파의 말에 동의하는 듯 보였고 또 다른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위파양, 당신의 의견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칠판으로 걸어가 숫자들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자, 함께 살펴봅시다. 지난해 한국의 대태국 투자액은 약 10억 달러에 달했어요. 이는 태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에요.
또한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약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죠. 이런 규모의 경제적 공백을 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메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위파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한국 기업들이 가져온 기술과 노하우의 손실도 무시할 수 없어요.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 분야에서 태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그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위파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죠. 하지만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외국 기업들에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일어서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태국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교실을 둘러보시더니 위파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위파양, 아까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태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위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는 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곧 추월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 CP그룹이나 PTT 같은 기업들은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능가할 거예요. 우리는 외국 기업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리셨어요. 위파양, 그건 좀 과한 주장 아닐까요? 태국에도 훌륭한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직 규모나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5년 안에 그 격차를 메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위파는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우리 태국 기업들은 능력이 충분해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떠나는 게 태국 경제에 더 좋을 거예요. 우리끼리 더 잘 해낼 수 있다고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위파양,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은 위험할 수 있어요. 위파는 고개를 들고 다시 말했어요. 교수님, 태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만의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컴퓨터를 켜셨어요. 위파양, 현실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네요. 화면에 태국 뉴스 영상이 나왔어요. 시위대가 패통탄 친나와 총리 퇴진을 외치고 있었죠. 이어서 패통탄 총리가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는 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태국 정부도 한국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위파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오늘 배운 내용을 곱씹어봤어요. 국제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위파의 애국심은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국의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국제경제를 공부할 때 더욱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사라진 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기업들까지 철수하자 태국 총리를 해임하려는 태국 시민들을 보니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 총리는 역대 최연소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지식은 매우 부족하고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또 그녀의 가족들이 태국 총리의 자리를 맡고 있을 때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태국의 현재 심각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의 가족은 누구이고 총리의 자리에서 저지른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빅토리아예요. 저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국제정치학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일찍 도착했죠.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잠잠해졌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가 통치자의 중요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죠. 국가 통치자의 역할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국가 통치자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를 보세요. 그는 작은 도시국가를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변모시켰죠. 반면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는 한때 아프리카의 빵바구니로 불리던 나라를 극심한 경제난에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통치자의 능력과 비전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을 들 수 있습니다. 1994년 대량 학살로 황폐화된 나라를 맡아 그는 르완다를 아프리카의 기술 허브로 변모시켰어요. 카가메는 교육과 기술 혁신에 집중 투자했고 그 결과 르완다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가 되었죠. 이는 올바른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그러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진지해졌어요. 이제 최근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 상황이죠. 태국인의 한국 불법 체류 문제가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의 통계를 보면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2015년 5.2만 명에서 2023년 15.7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거의 3배나 늘어난 셈이죠.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불법 체류자 증가와 함께 마약 관련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태국인이 연루된 마약 범죄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특히 메스암페타민 같은 강력한 마약의 밀반입과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죠. 물론 이것이 모든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범죄에 연루될 위험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체류 문제를 넘어 공공안전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마약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전부 불법 체류자라는 게 심각한 문제이죠.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입국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죠. 무고한 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실제 사례로 K-팝 팬사인회에 참석하려고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팬이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또 가족여행으로 온 일행 중 한 명만 성이 달라서 입국이 거부된 경우도 있었죠. 심지어 태국 공무원이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이로 인해 무고한 관광객들이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이는 결과적으로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통치자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는 정책 결정 시 다각도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노트에 적었어요. 국가 간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섬세한 줄 몰랐거든요. 한 가지 결정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놀라웠죠. 이제 이 상황에 대한 태국 측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조치 이후 태국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일어났어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태국 SNS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고 이는 곧
보이콧 운동으로 확대되었죠.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도 많았어요. 이는 양국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노트에 적었어요. 국가 간 갈등이 이렇게 빨리 확산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태국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총리의 선출이었죠.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어요. 패통탄 친나왓이라는 인물이 2024년 8월 놀라운 지지율로 태국의 새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500명 중 무려 482명의 지지를 받았어요. 96.4%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이죠.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더니 태국의 총리 선출 방식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태국의 총리 선출 방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직접 선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태국에서는 하원 의원 500명과 상원 의원 250명, 총 750명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요. 저는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직접 총리를 뽑지 않는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국민들은 하원 의원을 선출하고 그 하원 의원들이 다시 총리를 선출하는 간접 방식이에요. 상원 의원들은 현재 군부가 임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패통탄이 받은 96.4%의 지지율은 국민 전체의 지지율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지지율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는 깜짝 놀라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거군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런 선출 방식은 때로 국민의 의사와 괴리가 있을 수 있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인물이 높은 지지율로 선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국가마다 다른 정치 시스템이 있고 그에 따라 지도자의 선출 과정도 다르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교수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국의 정치 상황과 패통탄의 가족 배경을 알아야 해요. 교수님은 칠판에 패통탄의 가족 관계도를 그리시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패통탄은 전 총리였던 탁신 친나왓의 딸입니다. 그의 이모인 잉낙 친나왓도 총리를 지냈죠. 즉, 정치적으로 매우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인 거예요. 패통탄은 2022년에야 정계에 입문했어요. 그 전에는 주로 가족의 사업체에서 일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를 받은 이유는 그의 가족 배경과 태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궁금증이 더 커져 물었어요. 그렇다면 패통탄 총리는 한국과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부분도 중요하죠. 패통탄 총리는 취임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양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그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죠.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때 뒷자리에서 갑자기 손이 올라갔죠. 태국에서 온 유학생 나띠아였어요. 교수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물론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나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패통탄 집안에서 나온 총리들은 모두 훌륭한 업적을 남겼고 태국인들의 지지도 높습니다. 강의실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나띠아를 바라봤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띠아,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패통탄 가족의 정치적 역사는 꽤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패통탄의 아버지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입니다. 탁신 친나왓은 2001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2006년까지 태국 총리를 지냈어요. 그의 초기 정책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탁시노믹스라고 불리는 경제 정책이었어요. 탁시노믹스의 주요 내용은 농촌 지역 개발과 빈곤층 지원이었어요. 예를 들어 농민들에게 3년간 부채 상환을 유예해주고 마을 단위로 100만 바트 한국 돈 약 3,700만 원의 기금을 제공했죠. 또한 30바트 약 1,100원만 내면 모든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정책도 실시했습니다. 나띠아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 정책 덕분에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죠. 이런 정책들로 탁신은 농촌과 빈곤층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2005년 재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도 이 때문이에요. 그러나 교수님의 표정이 곧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2006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탁신의 통치 스타일이 점점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했고 부패 의혹도 제기되었어요. 특히 그의 가족 기업인 신 코퍼레이션을 싱가포르의 테마섹 홀딩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탈세 의혹이 불거졌죠. 저는 깜짝 놀라 물었어요. 얼마나 큰 규모였나요?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약 16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2006년 9월 군사 쿠데타로 탁신은 실각하게 되었어요. 이후 그는 해외로 망명했고 15년 동안 태국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띠아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어요. 교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잉낙 친나왓은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으로 패통탄 친나왓의 이모입니다. 2011년 7월 총선에서 승리해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탁신의 정책을 많이 계승했어요. 대표적으로 쌀 수매 정책이 있었어요.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민들의 쌀을 사들이는 정책이었죠. 이는 농민들에게 인기가 높았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고 부패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2013년 말 이 쌀 수매 정책을 둘러싼 부패 의혹과 함께 탁신을 위한 사면법 추진 등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2014년 5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잉낙 정부를 몰아냈고 잉낙은 해외로 도피했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교수님, 그럼 탁신 씨의 최근 귀국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2023년 탁신이 15년 만에 태국으로 귀국했어요. 많은 지지자들이 공항에서 그를 맞이했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체포된 거예요? 탁신은 귀국 즉시 방콕 돈무안 공항에서 체포되어 법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는 과거의 직권 남용과 부패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법원은 그에게 총 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측근인 세타 타위신이 총리로 선출된 날에 맞춰 귀국을 했고 그로 인해 징역 8년을 1년으로 줄이게 됐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한 가족의 정치적 흥망성쇠가 이렇게 극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나띠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탁신의 귀국과 체포는 태국 정치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이 있지만 동시에 강력한 반대 세력도 있어요. 그의 귀국은 아마도 딸인 패통탄과 최측근 세타 타위신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패통탄 총리는 이런 가족의 정치적 배경 때문에 높은 지지를 받은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패통탄은 아버지와 이모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이에요. 지지층이 탄탄한 반면 반대 세력의 비판도 만만치 않거든요. 나띠아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패통탄 총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녀는 젊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띠아, 당신의 희망적인 생각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가족의 정치적 유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한국과의 갈등 같은 복잡한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띠아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말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 패통탄 총리가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젊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잖아요. 분명 태국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럽게 대답하셨어요. 태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아요.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수치를 적으시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태국 경제는 지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먼저 관광업을 볼까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관광객 수가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과의 갈등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죠. 태국 관광청 통계를 보면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여러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고 있어요. 최근 6개월 동안 50개의 대기업이 태국 공장을 폐쇄하거나 다른 나라로 이전했습니다. 이는 수천 명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죠. 나띠아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이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어요. 작년 초 3.5%였던 전망치가 현재 1.8%까지 떨어졌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어요. 방콕과 주요 도시에서는 패통탄 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였다고 하네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자, 여러분. 최근 주목할 만한 외교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패통탄 총리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죠.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어요. 국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이런 중요한 외교 소식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이번 방문에서 패통탄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 협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양국 간의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 기업의 태국 투자를 장려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보여주기식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교수님?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에 대해 한 저명한 국제정치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볼게요. 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책상 위에 노트를 펼치시더니 그 내용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게 실질적인 신뢰를 주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도움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뒷문으로 손을 내밀어 도움을 구하는 것과 같죠. 그녀는 이렇게 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의실 안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학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이 날카로운 비평에 대해 놀라워하는 것 같았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셨어요. 태국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나라를 탓하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패한 왕족,
군사 쿠데타 정부, 그리고 태국의 상류층인 하이소의 재산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하이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이소는 태국 사회의 상류층을 일컫는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교수님은 칠판에 하이소라고 적으셨어요. 이는 하이소시어티의 줄임말입니다. 태국에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엘리트 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이소는 주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왕족과 그 측근들입니다. 둘째, 고위군 장성들과 그 가족들이에요. 셋째,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가문 출신들이 있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들은 태국 사회에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 전체 부의 약 70%를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죠. 하이소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고급 외제차, 해외 유학, 명품 소비 등이 그들의 특징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일반 태국인들과의 괴리를 더 크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궁금해서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하이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최근 태국의 민주화 운동과 정치적 갈등의 근저에는 이런 계층 간 격차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요. 결국 앞서 언급한 전문가의 의견처럼 태국의 경제적,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띠아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말했어요. 교수님, 그건 너무 편파적인 시각 아닌가요? 패통탄 총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텐데요. 나띠아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묻어 있었어요. 태국 출신인 그녀로서는 자국의 지도자에 대한 이런 비판을 듣기 불편했나 봐요. 교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띠아, 자국 지도자를 향한 지지는 충분히 존중할 만한 태도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의 의견이 다소 날카롭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현재 태국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신뢰 회복은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뤄집니다. 패통탄 총리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행동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것이 한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들, 예를 들어 경제 협력 강화나 관광 활성화 등은 분명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될지, 그리고 양국 관계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특히 태국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외교적 제스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국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은 그 나라의 내부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태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 개선도 쉽지 않을 거예요. 패통탄 총리가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띠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 나라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네요.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국제관계에서도 내부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총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그에 따른 사건들을 알게 되니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다른 국가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대통령과 태국의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만났습니다. 서로 경제적 교류를 위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잘 마무리된 듯 싶었으나 카메라 뒤에서 태국 총리가 어두운 얼굴을 하며 한국의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태국 총리는 카메라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레이스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국제관계학 수업에 들어섰을 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교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국과 태국 사이에 벌어진 심각한 외교 갈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교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특히 태국 유학생 사리타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최근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악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됐어요. 저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죠.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되었고, 이는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러한 조치에 대해 태국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 방문을 자제하자는 운동이 퍼져나갔죠. 특히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100만 개가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해요. 그만큼 태국 국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뜻이죠. 이는 단순한 온라인 운동을 넘어서 실제 관광객 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국인들도 태국 여행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 대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여행지를 바꾸게 되었고, 이는 태국의 관광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어요. 사리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도 고향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겠죠? 결과적으로 태국의 경제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광업은 태국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해 많은 관광 관련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뜻밖의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양국 정상들이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어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근 취임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윤 대통령은 패통탄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고 패통탄 총리는 한국과의 교역, 투자, 전기차, 국방, 방산, 인적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런 정상회담이 실제로 양국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국가 지도자들 간의 만남은 매우 중요해요. 이런 만남을 통해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죠. 교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정상회담은 단순히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면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둘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요. 이번 회담에서도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논의됐잖아요. 저는 궁금해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회담으로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곧바로 좋아질 수 있나요? 교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어요.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만남은 양국 관계 개선의 시작점이 될 수 있죠. 정상회담 이후에는
실무진들의 후속 조치가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합의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런 정상회담의 결과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의 결과가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 증가나 경제 협력의 효과는 몇 달에서 1년 정도 후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양국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더 빨리 체감할 수 있겠죠. 이번 한국과 태국의 갈등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겠어요. 국가 간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요. 교실 안의 학생들이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저도 펜을 꺼내 열심히 필기할 준비를 했죠. 먼저 1923년 일본 관동대 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 사건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시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로 인해 많은 무고한 조선인들이 학살당했죠. 이 사건은 오랫동안 한일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었다니. 그럼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됐나요?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완전한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국이 서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졌어요. 또한 문화 교류와 경제 협력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때때로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음으로 교수님께서는 2010년 센카쿠 열도, 중국명 다오 위다오 문제로 인한 중일 갈등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섬들이에요. 2010년 이 근처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안경비대 선박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이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양국은 갈등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예를 들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 연락 메커니즘을 구축했고 정기적인 고위급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어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갈등들의 해결책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런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째, 양국 정부 간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필기했어요. 둘째, 때로는 제3국의 중재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중립적인 입장의 국가나 국제기구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죠.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과 태국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아세안과 같은 지역 협력체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속해 상호 이해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간 갈등이 있더라도 문화 교류, 학술 교류, 민간 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쌓을 수 있어요. 그때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현재 한국과 태국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번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되었어요. 특히 사리타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교수님께서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투자 중단과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으로 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 분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죠.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리타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이 먼저 사과해야 해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건 모두 한국 때문이에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당황한 채로 사리타를 바라봤어요. 교수님께서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하셨어요. 사리타,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한쪽만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요. 양국 모두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리타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교수님, 제 가족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문을 닫았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오지 않으면서 수입이 뚝 끊겼거든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이에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저는 사리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교수님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사리타의 이야기는 이번 갈등의 실제적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국가 간 갈등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더 신중하게 그리고 인도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그때 사리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이건 단순히 태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한국 경제도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한국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교실 안의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사리타를 쳐다봤어요. 저도 의아한 마음이 들었죠. 그동안 우리가 들은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사리타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태국 시장을 잃으면서 큰 손실을 보고 있대요. 게다가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지 않으면서 한국의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한국이 태국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리타,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해요. 그래야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그러고는 교수님께서 천천히 프로젝터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자,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수님께서 프로젝터를 켜자 화면에 여러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저는 숫자와 선들을 열심히 따라가려 노력했죠. 이 그래프는 최근 6개월간의 한국과 태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보여줍니다. 교수님께서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보시다시피 한국의 경제 지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GDP 성장률, 수출입 지수, 고용률 등이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사리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눈썹을 찌푸리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반면에 태국의 경우 관광업 부문에서 하락세가 보이고 경제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교수님께서는 또 다른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오히려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한국에서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줄어들면서 마약 관련 범죄율이 30%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 말을 듣자 사리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이런 데이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국가 간 갈등의 영향을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살펴봐야 해요. 둘째, 모든 상황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항상 편견과 고정관념에 주의해야 해요. 교수님의 말씀에 교실 안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죠. 그때 교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어요. 자, 이제 다시 양국 정상회담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학생들의 시선이 다시 교수님께 집중됐어요.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태국의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이번 갈등을 잘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태국의 패통탄 총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사리타도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주목하는 게 보였죠.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태국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입니다. 올해 37세로 정치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녀는 2년 전에야 정계에 입문했고 그 전에는 사업을 하던 사업가였죠. 더 큰 문제는 그녀가 정치 권력을 가진 가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 총리를 지냈고 이모인 잉낙 친나왓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지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녀가 가족의 영향력으로 총리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어요. 이런 배경을 가진 정치인이 국가를 이끈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패통탄 총리의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그녀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려움보다는 상류층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그녀가 발표한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유리한 감세 정책이 중심이었죠. 반면 서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은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이번 한국과의 정상회담도 진정성이 없었던 걸까요?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패통탄 총리가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패통탄 총리가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이번 회담을 이용했다는 시각도 있어요.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보여주기식 외교에 치중했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교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비록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양국 정상이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죠. 다만 우리는 이런 회담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사리타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마도 자국 정치인에 대한 비판을 듣는 게 불편했나 봐요. 이런 비판은 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각자의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죠. 그 말을 듣자 사리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진 게 보였죠. 하지만 교수님, 태국은 사실 한국의 도움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경제 중심지이고 다양한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패통탄 총리가 소위 보여주기식 외교를 한다고 해도 그건 우리나라의 전략일 수 있어요. 교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사리타의 말에 놀란 것 같았죠. 교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사리타, 하지만 그런 시각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께서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시더니 이내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최근 방콕 대학의 차차이 쭈누엉 키티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패통탄 총리의 외교 정책은 표면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고 있다. 한국과의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협정을 맺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사리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죠. 치앙마이 대학의 수파와 추앙루앙릭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재 태국의 실업률은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관광업 종사자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리타가 조금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더 나아가 방콕 포스트지의 유명한 정치 분석가인 티라윳 분타는 최근 칼럼에서 패통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볼까요? 학생들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됐어요. 사리타는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죠. 티라윳은 이렇게 썼습니다. 패통탄 정부는 왕족과 군부, 그리고 소수의 재벌 가문인 이른바 하이소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그는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 부양책을 보면 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티라윳은 최근 방콕 중심부의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수천 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지만 정부는 이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이 지역은 고급 주택과 쇼핑몰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리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더불어 티라윳은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을 보면 엘리트 학교에 대한 지원은 늘리면서 농촌 지역의 학교들은 예산 삭감에 직면해 있다고 해요. 이는 교육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티라윳은 이런 정책들이 태국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패통탄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모든 계층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교실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사리타는 이제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말았죠. 교수님께서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외교부의 한 익명의 관계자가 한국 언론과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몇 가지 폭로성 발언을 했어요. 교실 안의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교수님의 말씀을 기다렸죠. 이 관계자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부에 비공식적으로 3가지 중요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손가락을 하나씩 펴가며 설명하셨어요. 첫째,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 완화를 요청했다고 해요. 현재 한국은 태국인의 불법 체류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한 상태인데 이를 다시 완화해 달라는 거죠. 둘째,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특히 방콕과 푸켓 등 주요 관광지의 호텔과 리조트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했다네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국이 한국의 도움 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요. 태국의 경제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이 말을 듣자 사리타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에요. 교수님께서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사리타, 당신의 감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정보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국제관계에서 공식 발표와 실제 상황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국제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일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고 한 나라의 정책이 자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다는 걸 배웠죠. 앞으로 뉴스를 볼 때마다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 각도에서 바라봐야겠어요. 국제관계 전문가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의 수업은 그 첫걸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 대통령과 태국 총리가 만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에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태국 학생의 내용과는 다르게 태국 총리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